정말 혁신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8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아마 지금 즉각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금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즉각적인 지급 결제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순간 송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 대응 전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한번 나눠보면 미국의 대응 전략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EU죠. 유럽 쪽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각국들이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통화 패권의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애초에 달러라고 하는 자신들의 통화가 피지컬 세상에서는 그냥 패권 통화였죠. 우리의 통화를 이 널리 디지털에서도 계속해서 쓰이게 만들고 더 많이 침투시킬 거고 더 많이 확장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패권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내에서 EU 국가들 사이에서 쓰이는 유로라고 하는 이 화폐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유럽 안에서만 대부분들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자신들의 어떠한 시장의 안정을 좀 더 중요시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전혀 패권 통화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은 많은 통화들이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겠죠. 디지털에서는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를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특정 권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들을 저는 아마 다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만 하더라도 야 우리 동남아에서 지금 케이팝 인기 많잖아. 그러면 우리 동남아를 아우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위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 구조라든지 은행의 역할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반적으로 이 민간 혁신을 잘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확 키운 뒤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거기다가 더 씌우는 그러한 좀 포용적인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제도 정확히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중심의 금융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질서 있는 도입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문화라든지 법 차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는 문화가 강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나이티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카의 이제 기본법인 미카 법안 같은 경우에도 발효되는 즉시 모든 나라가 다 따르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단일 규제 체계를 추구하는 이러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가 가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속도도 다르고 대응 방식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가들이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라는 것들, 미국은 빠르게 규제하고 안정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과 같은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유럽은 오히려 유로화를 이 달러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도 보호하고 시장 안정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 혁신을 더 많이 좋아하는 국가 또는 금융 안정을 좋아하는 국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결국에는 대응 전략도 다르게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사실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인가 발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잘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통과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되어 있고, 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사실은 화두를 띄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대선이라는 게 있었죠. 대선 때에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현재는 대통령이 되셨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를 빠르게 획득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8시 뉴스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다루기도 하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논의가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참전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참전을 했는데 한국은행의 사실은 이제 기조가 지금 계속 바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도 어떠한 기조냐면
통화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 가능한 은행 중심으로 은행이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민간에게 빅테크, 핀테크,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에게 사실은 열어주었을 때보다 당연히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도, 빠르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장 안정 또는 정부 입장에서의 통제를 더 선호할 것이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술 혁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팔로우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원화를 수출해보는 일까지 해볼 것이냐, 이 사이에서의 지금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 관계일까요? 공존 가능한 구조일까요? 네, 사실 CBDC하고 공존 너무나 가능하거든요. 이제 CBDC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지금까지는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부가 해야 되는 화폐의 역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화폐의 역할을 다룰 수 있고요. 이 CBDC는 통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를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일환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발행된 통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한 후 그것을 또 동일한 가치를 블록체인상에서 좀 더 이동이 용이하거나 사용에 용이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를 더 많이 발행시킨다거나 하는 같은 것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준비금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BDC의 역할, 기존의 원래 통화에서 하던 역할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은 충분히 분리될 수 있고 다르고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이 불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폐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철학의 차이. 즉, 신뢰를 누가 줄 거야? 신뢰를 어디에 맡길 거야? 라고 하는 이 철학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권력의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열어서 누구든지 기술로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신뢰를 또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이 서로 사실은 이제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말 데이터이긴 한데요. 이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94%가 현재 CBDC 관련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54%는 실증 단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는 시범 운영을 POC 하는 거죠. 실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체감하는 거 있으신가요? 없죠.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실 그 경쟁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쓰기 편한 거, 쉬운 거, 재밌는 거, 혜택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화폐 또는 화폐의 성격을 가진 어떤 자원이 가지는 시장에서의 역할과 안정성을 만들어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할 수 없어, 또는 무조건 CBDC 쪽으로 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공존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무엇을 쓰게 하는 것이, 또는 국민들이 무엇을 쓰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용이하겠는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CBDC 같은 경우에는 공공 목적 초점 맞출 수 있겠죠. 보조금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생활지원금이었나요? 소비지원금이었나요? 저는 약간 용돈이라고 제가 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준 용돈이라고 불러서 그런 공공의 목적에 초점, 또는 이제 좀 투명한 어떤 국고 보조금이나 투명한 기금이 쓰여야 되는 영역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결제의 편의성이라든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확장 목표를 사실은 이제 수행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제 시킬 수 있는 건 거죠. 우리 기업들 열심히 밀어주면서. 그래서 상호 경쟁하면서 또 보완적인 역할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 혁신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제 국경 송금은 저도 해외 투자자로서 그 크로스보더 투자라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또 운영하는 회사에 해외에 직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혁신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는 해외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수일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작 몇십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면 사실은 수백억,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의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 기간을
한 수분, 수초로 줄여준다거나 또는 수수료도 거의 1% 미만입니다. 그 1%조차도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결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뭐 핀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갈 수 있는 수수료겠죠. 수수료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 국경 간 송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전통 시장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건데요. 뭐 사장님 월급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뭐 이런 기사였어요. 기사 제목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원화로 받기 싫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나 같아도 원화로 받기 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 시장이 8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아마 지금 즉각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꾸 이제 은행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아주 은행의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사실은 이 중개 수수료로 정말 쉽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러한 혁신, 송금 혁신 에서부터 아마 충격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만 가져가면 다 뺏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촉발된 송금 혁신은 은행의 중개 수수료 수익 모델을 변화시켜야 되게 하는 강력한 이제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에 있는 신용을 획득하기 어려워서 그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러한 언뱅크드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한다던가 또는 기존 금융이 제공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을 해주면서 사실 국경 간 송금에는 가장 큰 그리고 즉각적인 혁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간에서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업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아까도 대표적으로 뭐 USDT라든지 USDC 같은 테더 서클을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그러면 시장이 이제 우리가 법 제도화가 되고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90%의 점유율을 가지게 될까? 아니겠죠. 엄청나게 다양한 곳들이 발행사로도 등장을 할 것이고 또는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도 필수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환경이 아마 곧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용적인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계라든지 자금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즉각 정산, 즉각 결제예요. 제가 PD님한테 보내면 그냥 바로 가는 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 쓰게 되면 몇 날 며칠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무역으로 놓고 친다 하더라도 돈이 옮겨가는 데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걸린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환율이 엄청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지급, 결제,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회계 차원, 자금 운용 차원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도에 투자금을 이제 보내야 되는 그 투자 자문위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인도에 보내려면 우리가 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한국은행 거쳐가지고 그 나라의 중앙은행으로 갔다가 그 중앙은행에서 다시 이제 거기에 그 걔네들의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돈을 보냈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격히 변동을 해서 몇백 원인가가 모자랐어요. 며칠을 걸려서 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도 당연히 또 기업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쓸 이유가 없게 만드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우리 많이 뉴스에서 봤을 텐데 아마존, 뭐 월마트, 쇼피파이 이러한 커머스 하는 곳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도 이 결제 시스템 바꾸자라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써야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거 쓰면 훨씬 더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스테이블 코인 만든대, 월마트도 만든대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도 필수가 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규제 다르고 저 나라 규제 다르고 한다면 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 공통의 규제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뭐 표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금 요건이라든지 뭐 KYC, AML 같은 거. 준비금 요건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적어도 100%. 그래서 네가 1억 달러어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면 1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준비금 요건이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에서 아니야 50%만 보유해도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잖아요. 100%를 보증하고 있는. 그러면 야, 저 나라에서 발행한 거하고는 거래 못해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다 100%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1억 달러 발행하고 싶어? 2억 달러를 네 은행에 넣어놔.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야 그거 어떻게 사업이 되냐라고 아무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통용되는 여러 가지 상호 운용을 갖춘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제 공통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도 지금은 각국이 앞다투어서 우리도 이거 할게, 우리도 저거 할게 라는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규제 표준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예를 신뢰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규제 조건 안에 회계감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수행하게 할 것인지, 그다음 준비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주고 땡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지금 테더사의 준비금 얼마나 잘 보관되고 있어라는 것들 볼 수 있게 하는 준비금 공개 규칙 같은 것들, 또 어떠한 규제 기관들이 감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국경 간의 상호 운용성. 예를 들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 열심히 일본 가서 재미있게 잘 쓰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스테이블 코인 바꾸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편하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수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선 이거, 저기선 저거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무역 금융 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변환이 쉬워야지만 이 또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에서도 쓰일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경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전통 금융 기관들 또는 전통 금융 기업들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새로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거 다 만들자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금융 인프라와 어떻게 통합을 잘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지금 페이팔이 열심히 그런 것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와의 통합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간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세상을 지금 이제 지켜보고 또는 이것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재밌냐면요. 저는 정치학도 출신입니다. 정치 철학을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힘의 균형, 국가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열광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깡패 국가 하나가 모두를 장악하는 이러한 체제에서, 일극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되 대신에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넘나들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것으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의존하는 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가 쉬워지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나라에도 내 거 얼마 좀 주고 있고 저 나라에도 내 거 얼마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 나라도 망하면 안 되고 저 나라도 망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많이 세계 평화에 다른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거나 하더라도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지내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영역에 엄청난 그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것이 각국의 화폐 기반으로 발행되고 또는 다양한 자산 기반으로 발행되어 다양성이 충분히 존재하면서도 국가 간의 규제 표준과 상호 운용성 등을 통해서 더 그 왔다 갔다가 편해지는 이러한 환경들이 이 힘의 균형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그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화폐가 국경을 넘을 때 이제 마찰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효율, 비용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화폐가 공존하면서 사용자들도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학도로서 이 시장을 처음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이 시장 안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또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게 만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를 그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국채죠, 국채. 미국은 지금 국채를 하도 남발해서 빚이 엄청 많습니다. 이자 주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트럼프 정부는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안달이겠죠. 국채 금리를 너무 낮추면
국채를 아무도 사주지 않겠죠. 그러면 팔 수가 없고 빚을 내야지만 우리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서도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사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툴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에서의 그 법을 보면요.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준비금을 미국의 국채로서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당연히도 그들이 사서 보관해야 되는 미국 국채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0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의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동력원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지컬 세상에서의 패권은 장악을 했잖아요. 달러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 국경을 너무 쉽게 넘나드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프라다라고 하는 차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패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이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깔겠다, 달러 기반으로 깔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마치 철도 길 까는 거죠. 그래서 철도 길을 전 세계에 다 퍼뜨려서 깔아놓고 거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쉽게 누구든 쓸 수 있게 만듦으로 해서 이 피지컬 세상에서 누리던 기축통화의 지위를 온라인에서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매우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책을 쓴 저자로 이제 오늘 이 떠먹여주는 TV에 나와서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만 가지고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해요. 반대로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은행부터 라고 주장하는 또 금융권에서는 통화 주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같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반대의 주장들이 서로 논의도 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토론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세임 스테이지에서의 기본적인 정보,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이터 붙잡고 계속 끝없이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러한 사회가 같은 선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현상 그리고 이러한 기술, 이러한 현황을 바라보고 사회가 같이 빠르게 논의하고 넥스트 스텝으로 발전적인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한 기본 기초 자료로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술쟁이들이 만들어본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부터 한번 끌어내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현황이 있는지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쭉 망라해 놓은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저자들이 책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명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조건 쉽게 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받는 피드백도 읽었는데 쉬워서 여러 권 사서 친구들 나눠주고 있어요. 읽었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쉽네 라고 하는 이 피드백을 들을 때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 같은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AI에 대한 논의는 진짜 활발하잖아요. 정부도 막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막 KLLM 만들겠다고도 하고 모든 일반인들도 다들 이제 챗GPT 사용하고 계시고 그럴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손 안에 비서처럼 부릴 수 있는 AI 에이전트까지 사실은 AI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생태계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저를 대신해서 각종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사오고 내 심부름도 해서 여기 가서 호텔도 예약하고 뭐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 지금 AI 에이전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저를 대신해서 금융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제가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 이만큼, 저기서 뭐 이 노력 이만큼을 막 사오고 할 텐데 엄청나게 짜잘한 단위의 소액 결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질 텐데 기존의 금융 생태계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AI 에이전트가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죠. 하지만 블록체인 지갑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일상화될 근미래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존재한다? 원화는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러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AI 기술에 엄청 투자하고 이 산업을 마구마구 확대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될 수많은 머니 트랜잭션을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또는 다른 나라 통화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뭐 사실은 뭐 우리 말에서 죽 서서 개주는 이런 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풍성하고 활발하고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이것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시급성을 저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꼭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논의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